깔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없이 웃는 것만큼 강한 대답이 있을까요? 그 웃음 뒤에는 철학의 단단한 뿌리가 숨겨져 있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우습게 봐요. 그 말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작아진 자아가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흔들리게 허락하고 말지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에 주목해 왔습니다. 자존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존엄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나 말은 쉬워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무시당하면 화가 나고 깎아내려지면 방어하고 싶어져요. 그럴 때 소크라테스의 그림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법정에서조차 격앙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조용히 담담히 말했어요. 진실은 시간 안에서 드러난다. 그 말은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당신은 왜 누군가의 평가에 이렇게 휘청이나요? 그들이 당신을 모욕하는 방식이 당신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리는 걸까요? 어쩌면 그 무시를 견디지 못하는 건 당신 자신이 진심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 사람은 우습게 여김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고. 그 말은 무시를 당했을 때 그 무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 어떤 눈빛을 보내는가, 그리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무시를 견디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웃음을 오해했죠. 저 사람은 둔하거나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웃음은 결코 무딘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침묵의 방패였어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안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얕은 시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신가요? 억울함, 분노, 혹은 눈물.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묻습니다. 그 감정 뒤에 있는 당신의 태도는 어떤가요? 자존심은 부풀기 쉽고 쉽게 터집니다. 그러나 존엄은 조용하고 오래갑니다. 남이 만든 모욕의 불꽃을 쫓느라 당신 스스로의 등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어 보세요. 그 미소는 굴욕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고, 나를 우습게 보아도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대답을 가슴 안에 품고 사유하길 바랍니다. 당신을 낮추는 말에 응답하지 마라.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특히 누군가 당신을 향해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넌 별거 아니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 안에 작은 자존을 흔들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의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사유하고 말을 통해 상처받으며 말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하죠.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말을 무기로 휘두른다면 그 말에 응답하는 순간 당신도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말다툼은 언제나 같은 높이에서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침묵을 말보다 높게 두었습니다. 특히 모욕에 응답하지 않는 침묵에는 자기 존중이 숨어 있죠.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작고 단단한 선언이 들어 있어요. 당신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란 무너져 내린 감정을 끌어안은 채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말했죠. 말이 많으면 다툼이 생긴다. 그 말은 외부와의 다툼이 아니라 자기 안의 전쟁을 멈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난과 얕봄이 들려올 때 그것이 당신 안에서 자라지 않게 하라는 말이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지만 항상 조용히 고개를 들고 걷고는 했죠. 사람들은 그를 무딘 자라 불렀지만 그는 결코 무감한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타인의 말에 의해 내가 누구인지 결정짓지 않겠다.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향해 말할 때 그 말에 굳이 반응하지 말고 그 말이 들어설 자리를 당신 안에 내어주지 마세요. 그 자리는 당신이 지켜야 할 고요한 방입니다. 철학은 가르쳐 줍니다. 말의 겉보다 말이 도달하지 못하는 내면을 지켜야 한다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어떤 말을 듣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에 반응하지 않느냐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을 낮추는 말 앞에서 그 말에 응답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저 말이 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말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유하세요. 말보다 큰 사람은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을 낮추는 말에 응답하지 마라.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특히 누군가 당신을 향해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넌 별거 아니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 안의 작은 자존을 흔들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의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사유하고 말을 통해 상처받으며 말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하죠.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말을 무기로 휘두른다면 그 말에 응답하는 순간 당신도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말다툼은 언제나 같은 높이에서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침묵을 말보다 높게 두었습니다. 특히 모욕에 응답하지 않는 침묵에는 자기 존중이 숨어 있죠.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작고 단단한 선언이 들어 있어요. 당신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란 무너져 내린 감정을 끌어안은 채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말했죠. 말이 많으면 다툼이 생긴다. 그 말은 외부와의 다툼이 아니라 자기 안의 전쟁을 멈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난과 얕봄이 들려올 때 그것이 당신 안에서 자라지 않게 하라는 말이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지만 항상 조용히 고개를 들고 걷고는 했죠. 사람들은 그를 무딘 자라 불렀지만 그는 결코 무감한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타인의 말에 의해 내가 누구인지 결정짓지 않겠다.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향해 말할 때 그 말에 굳이 반응하지 말고 그 말이 들어설 자리를 당신 안에 내어주지 마세요. 그 자리는 당신이 지켜야 할 고요한 방입니다. 철학은 가르쳐 줍니다. 말의 겉보다 말이 도달하지 못하는 내면을 지켜야 한다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어떤 말을 듣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에 반응하지 않느냐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을 낮추는 말 앞에서 그 말에 응답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저 말이 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말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유하세요. 말보다 큰 사람은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당신을 비웃을 때 그 웃음은 사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진 진심이 낯설고 당신의 고요가 그들에겐 위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웃습니다. 비웃음은 방어입니다. 자기 불안을 감추기 위한 거칠고 서툰 웃음이지요. 그 비웃음을 본 당신은 당혹스러워집니다. 나의 진심이 왜 조롱이 되는 걸까? 나의 말이 왜 웃음거리가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질문을 꺼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무대에 발을 디딘 셈이에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를 조롱하는 자 앞에서 웃어라. 그러면 그들은 너의 무서움 앞에서 침묵할 것이다. 니체의 웃음은 가벼운 조롱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긴 침묵을 통과한 이만이 지을 수 있는 어른의 웃음이었죠. 상처를 감추는 웃음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만이 지을 수 있는 견고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비웃음을 받았다면 그건 당신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사람들은 비웃음을 주지 않거든요. 무시당한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박하고 해명하고 그 웃음을 깨뜨리려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웃음이 아무 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길. 바로 조용히 웃으며 지나가는 것이죠. 어느 수도승은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나는 그 웃음을 빌려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았다. 그 말은 외부의 조롱이 오히려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웃음을 받는다는 건 당신이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조롱받을 일도 없고 그런 눈빛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조롱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욱 묻고 더욱 웃으세요. 나는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람 앞에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조롱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웃음을 당신의 얼굴에 품길 바랍니다. 철학은 늘 말없이 다짐합니다. 세상의 얕은 웃음에 맞서 진짜 웃음으로 걸어가라고. 그 웃음에는 고요한 힘이 있고 당신은 이미 그 힘을 갖춘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계속이라고 입력하시면 4회차 이어서 작성해 드릴게요. 나의 말. 계속. 챗GPT의 말. 4회차 얕보는 시선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웃음으로 비웃음을 넘겼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꺼림칙하게 따라붙습니다. 쟤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무시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별거 아니네. 그 시선은 겉으론 무관심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흔들기 위한 시험처럼 다가오죠. 그 시선을 온전히 견딘다는 것. 그건 말보다, 침묵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때리지 않아도 그 시선은 때때로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 철학자들은 보는 것을 보되 반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선을 이겨내는 건 그 시선을 받아들이지 않는 훈련에서 시작된다고요. 비판은 어쩌면 정면에서 오는 것이고 얕보는 시선은 등 뒤에서 혹은 대각선에서 날아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기운이고 소리가 아니라 공기입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지치죠. 그러나 노자에게 있어 진정한 강함은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물이 바위를 뚫는 이유는 밀어붙이지 않고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롭지만 그 시선이 들어설 당신 마음 안에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시선은 그저 공중에 흩어질 뿐입니다. 그걸 해내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으로 자신의 무게를 증명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얕은 시선도
당신의 중심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중심이란 다른 말로는 믿음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믿음.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깊은 바닥입니다. 하루는 늦게 핀 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며 말했죠. 이 계절에 아직도 피는 꽃이 있냐고. 하지만 그 꽃은 자신이 피는 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피었느냐보다 누가 자기 때를 알고 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피어난 꽃은 마지막까지나마 모든 시선을 지원했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시간이 있고 당신만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걸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시선 앞에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중심에 머무는 것.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은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얕보는 시선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웃음으로 비웃음을 넘겼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꺼림칙하게 따라붙습니다. 쟤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무시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별거 아니네. 그 시선은 겉으론 무관심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흔들기 위한 시험처럼 다가오죠. 그 시선을 온전히 견딘다는 것. 그건 말보다, 침묵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때리지 않아도 그 시선은 때때로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 철학자들은 보는 것을 보되 반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선을 이겨내는 건 그 시선을 받아들이지 않는 훈련에서 시작된다고요. 비판은 어쩌면 정면에서 오는 것이고 얕보는 시선은 등 뒤에서 혹은 대각선에서 날아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기운이고 소리가 아니라 공기입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지치죠. 그러나 노자에게 있어 진정한 강함은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물이 바위를 뚫는 이유는 밀어붙이지 않고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롭지만 그 시선이 들어설 당신 마음 안에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시선은 그저 공중에 흩어질 뿐입니다. 그걸 해내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으로 자신의 무게를 증명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얕은 시선도 당신의 중심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중심이란 다른 말로는 믿음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믿음.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깊은 바닥입니다. 하루는 늦게 핀 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며 말했죠. 이 계절에 아직도 피는 꽃이 있냐고. 하지만 그 꽃은 자신이 피는 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피었느냐보다 누가 자기 때를 알고 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피어난 꽃은 마지막까지나마 모든 시선을 지원했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시간이 있고 당신만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걸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시선 앞에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중심에 머무는 것.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은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욕당했을 때 당신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모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무심한 말 한 줄, 싸늘한 눈빛 한 번. 그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덜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모욕 앞에서 두 가지 충동을 느낍니다. 하나는 맞서 싸우려는 본능, 다른 하나는 도망치고 싶은 유혹. 그러나 철학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더 깊은 응답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스토아의 현자들은 가장 모욕적인 순간에야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들끓는 바로 그때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그 말 위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것인지. 사람들은 보통 모욕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어리석음은 그 모욕을 자기 안에 들이는 겁니다. 그 말을 반복하고 되새기고 마침내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어느 날 칸트는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욕한 이는 잊혔고 칸트는 그 침묵으로 더 단단해졌지요. 그런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자기 안에 서늘한 방 하나쯤 있는 사람만이 모욕을 외풍처럼 흘려보낼 수 있지요. 철학은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모욕했든 그 모욕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고. 당신은 그보다 더 큰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시간, 당신의 존재는 누구의 언어로도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말이 긴 시간 동안 당신 안에 남아 나는 그 말로부터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고 속삭일지도 몰라요. 그럴 땐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마세요. 다만 그 말을 바라보세요. 그 말이 당신 안에 남게 된 이유를 조용히 깊이 들여다보세요.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다시 세상 앞에 고요히 설 수 있습니다. 모욕이 지나간 자리에 당신이 남겨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얼굴입니다. 모욕당했을 때 드러난 그 표정, 그 눈빛,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사유하세요.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사람인지, 말 한마디 앞에서도 자기 얼굴을 지키는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얼굴로 남고 싶은지를.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을 이기는 법. 당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가볍게 대하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당신이 있는 자리마저 무시하려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존재감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더 크게 말하고 더 세게 반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온몸을 긴장시킵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스스로의 삶으로 답한다. 이 말은 누군가의 평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삶 자체가 평가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우습게 보았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응답은 당신의 무게를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무게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도, 태도도, 외모도 당신의 진짜 무게를 대신해주지 못해요. 그 무게는 오직 시간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말없이 시간을 쌓아갑니다.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누구의 조롱에도 대꾸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를 얕잡아 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시선을 피하게 되지요. 그건 그 사람이 뭔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얕보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무게를 가벼이 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하루를 지키고 당신이 여전히 말없이 버티고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가볍게 만들 수 없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빛나는 것은 소리 없이 무게를 쌓아간다. 그 말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켜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찬사입니다. 당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당신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심을 보지 않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며 당신이 어떻게 견뎌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의 판단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그 판단은 그들의 몫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몫이니까요. 사유하세요. 누군가의 시선에 나를 맡길 것인지, 내 안의 무게를 스스로 다져갈 것인지, 오늘도 당신은 조용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원하시면 계속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7회차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말. 계속. 챗GPT의 말. 7회차 무시당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누군가 당신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당신의 말은 끊기고, 당신의 존재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고, 마치 그 자리에 있어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소리치고 싶은 충동.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선택. 그러나 철학은 그 둘 사이를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당신이 그 자리에서 증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스토아의 현자들은 존재의 가치를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외부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그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당신이 무시당하는 순간 당신은 동시에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내 태도로 말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침묵으로 나를 지키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고 노자는 말했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무시당할 때 당신 안의 작은 자아가 소리칩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해, 보여줘야 해. 그러나 그 소리를 이겨내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강함은 대단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참는 것에서, 눈물을 삼킨 채 미소 짓는 것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눈앞에 서 있나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존엄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 자리에서 늘 무시당했지만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죠. 대신 그녀는 매번 철저히 준비했고 작은 일에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몇 달 뒤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녀를 무시하던 눈빛은 조심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끊기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그녀가 스스로를 무너지게 두지 않았다는 점. 누군가의 무시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무시당했다고 스스로를 깎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기 가치를 맡겨두고 있지는 않은가? 사유하세요. 당신을 증명하는 건 당신을 무시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무시 앞에서 여전히 당신답게 서 있는 당신이라는 걸.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당신은 참았습니다. 모욕을, 무시를, 얕은 시선을,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고 속으로는 수십 번 대답을 떠올렸지만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가만히 있었어? 그렇게까지 당하고도 한마디 못한 거야? 그러나 철학은 그 침묵을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그 침묵은 포기나 무능의 표시가 아니라 더 깊은 인식에서 나오는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은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늘 반응을 요구합니다. 누가 당신을 건드리면 곧장 반응하라고. 당신의 분노를 보여주고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래야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철학은 거꾸로 묻습니다. 왜 모든 자극에 반응해야 하나요? 당신이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 자극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지 않나요? 침묵이란 그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너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선언. 이 말은 내 안에 머물게 두겠다는 결심. 나는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는 보호. 어느 철학자는 침묵을 내면의 실력이라 불렀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흔들리는 것이고 말을 아낄수록 중심에 닿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당신이 그날 참은 것, 그날 침묵한 것, 그 모든 순간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품격이고 당신의 깊이이며 무엇보다 당신의 의지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져옵니다.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압니다. 말없이 버틴 사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압니다. 그날 내가 침묵함으로써 어떤 싸움을 이겼는지를. 그 싸움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조급함, 억울함, 그리고 부서질 듯한 자존과의 싸움이었다는 걸. 그러니 사유하세요. 당신이 참았던 그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침묵은 당신을 구한 것이며 당신을 다시 당신 안으로 데려온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존엄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는다. 당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말도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도 괜찮은 걸까? 조용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존중을 구하려고 합니다. 나를 알아봐 줬으면, 나의 진심을 한 번쯤은 이해해 줬으면. 그 바람은 애틋하지만 철학은 그 지점을 조심스럽게 짚어냅니다. 존엄은 누구에게도 허락받는 것이 아니다. 칸트는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라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 인정받아야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엄을 자꾸 남에게서 찾습니다. 타인의 칭찬, 타인의 관심, 타인의 환영 속에서 비로소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 느끼고 그렇지 않을 땐 금세 자리를 움츠리죠. 그러나 진짜 존엄은 외부의 박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 하루는 누가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입니다. 어느 나이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혼자였고 늘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죠. 사람들은 그녀를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히 단호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왔고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죠. 그녀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라고. 존엄이란 크게 외치거나 드러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진 조용한 빛입니다. 당신을 우습게 보는 이들은 당신의 겉만 보고 순간만 봅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엄은 그 겉을 통과한 내면에 있고 그 순간을 넘어선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당신 스스로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당신 스스로를 깎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게 존엄을 허락하고 있는지.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은 그 순간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유하세요. 당신이 누구의 인정도 없이 존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하루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을 함부로 보는 세상 앞에서 삶을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무관심한 시선, 내가 했던 모든 노력과 마음이 하찮게 취급받는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문득 멈춰 서게 되지요. 그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잃기 쉽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자기 안을 파고드는 질문들은 때때로 조롱보다 더 날카롭고 무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 순간에도 고개를 들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질문만이 당신을 다시 당신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요. 당신이 받은 무시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진지해서, 너무 조용해서, 너무 다르게 살아서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우습게 보려 하죠. 그러나 이해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껏 쌓아온 마음과 시간은 그 어떤 비웃음으로도 지워지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지는 건 당신이 뭔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자는 늘 가볍게 여겨지는 법이니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처음엔 비웃음을 사고 그 다음엔 미움을 받으며 마침내는 이해받는다. 그 이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만 도착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당신에게 당장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게 반응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자리를 떠나지 말고 당신의 중심에 머물러 있으라. 무시당했을 때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침묵으로, 평온으로, 그리고 견딤으로 자신을 지켜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당신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우습게 여김은 당신의 존재가 이질적일 만큼 강하다는 뜻이라는 걸,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철학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에게 존귀하라. 그 한 문장 안에는 수많은 고요한 전쟁이, 긴 인내가, 그리고 꺾이지 않은 당신의 걸음이 담겨 있음을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결코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긴 철학의 여정은 충분했다고.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철학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에게 존귀하라. 그 한 문장 안에는 수많은 고요한 전쟁이, 긴 인내가, 그리고 꺾이지 않은 당신의 걸음이 담겨 있음을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결코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긴 철학의 여정은 충분했다고. 그리고 만약 이 사유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오래 머물렀다면, 이런 이야기를 곁에 두어도 좋겠다고 느끼셨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기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